당신 뭐예요? 당장 나가요. 제 옷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짓 했어? 여기 좁은 텐트 안에서 러시아 여성이 잠자고 있는 한국 남자에게 소리치며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잘 자다가 난데없이 맞은 그의 표정은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한데요. 정신을 차린 그는 갑자기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 또한 같이 비명을 지르고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러시아어, 한국어로 텐트 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들어보니 잠을 잘 때 다 벗고 자는 습관이 있다는데 생판 초면인 두 사람에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황당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리나예요. 러시아의 작고 쓸쓸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회색빛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선 그런 도시였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건 저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저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어요. 엄마는 너무나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답지 않게 말이에요. 이웃 아주머니들은 종종 엄마를 보며 혀를 찼어요.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저렇게 약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요. 정말 그랬습니다. 엄마는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종종 주저앉곤 했어요.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 연체 통지서가 왔을 때 엄마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뭔가 할게요. 물론 7살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작은 어른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일을 하셨지만 약한 몸 때문에 쉬시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8살이 될 때부터 근처 빵집에서 마칠 때까지 기다리며 버리는 빵을 주워왔습니다. 9살 때는 이웃집 할머니의 심부름을 해드리고 작은 용돈을 받았어요. 10살이 되자 엄마 대신 장을 보러 다녔고 11살에는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해했지만 동시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이리나야, 넌 정말 믿음직스러워.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우리 집은 비록 작고 가난했지만 따뜻했거든요.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아파트에서 엄마와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엄마는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바바야가 이야기나 화염새 이야기, 그리고 먼 나라의 공주 이야기들이요. 그 목소리는 참 따뜻했어요. 바깥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도 우리 이불 속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했어요. 빵 몇 조각과 차가운 차,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꽃을 따서 제 머리에 꽂아주며 우리 이리나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엄마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셨어요.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엄마 얼굴에는 그늘이 졌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더욱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15살이 되자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어요. 이리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거든요. 아니,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 삶이었고 저는 그 삶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던 해봄, 엄마가 갑자기 많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계속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더니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셨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다급히 말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었어요. 결국 제가 억지로 모시고 간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폐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치료비가 얼마인데 그 돈으로 이리나가 대학을 가야지. 저는 엄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엄마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보시고 제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챙겨두셨습니다. 그런 나날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리나야, 우리 캠핑 한번 가보자. 캠핑이라니요? 저희는 평생 캠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엄마. 작은 텐트 하나와 간단한 침낭 그리고 먹을 것 조금을 챙겨서 시 외곽의 작은 호수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오랜만에 볼 수 있는 밝은 미소였어요. 텐트를 치고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동안 엄마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하자 엄마가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이리나야,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긴장하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 너의 아버지 이야기야.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금기였습니다. 어릴 때 한두 번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엄마는 항상 나쁜 사람이었어. 우리를 버리고 갔어. 라고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너의 아버지는 22살이었어. 나는 20살이었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나도 그를 사랑했지.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났어. 이 호수에서. 그때 그도 혼자 캠핑을 왔었거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왔었는데 그 친구들은 먼저 들어가고 나 혼자 남았었어. 그때 그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지. 엄마는 먼 곳을 바라보며 계속하셨어요. 6개월 동안 사귀었어.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까지 했었지. 하지만 그때 징병영장이 나왔어. 체첸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 체첸이라는 단어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자고 했지.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전사했어. 엄마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임신한 지 3달 만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나라가 아버지를 데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보지도 못한 채 죽었던 거예요. 왜 그동안 말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에게 나라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너무 아파서 감출 수밖에 없었어.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약했는지, 왜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기 어려워했는지.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거였어요. 너의 아버지 이름은 알렉산드르였어. 넌 그의 눈을 닮았어.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깊은 상처도 함께요. 모닥불이 꺼져갈 때까지 엄마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으로 만났던 날, 첫 데이트, 첫 키스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그 캠핑이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엄마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열흘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이리나야, 이제 너 혼자서도 잘 살아갈 거야. 엄마는 알고 있어.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그 작은 아파트는 갑자기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였어요. 엄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베개, 엄마가 자주 앉으시던 소파, 엄마가 마지막으로 마시던 차가 든 컵까지. 모든 게 엄마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그 집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아르바이트도 그만뒀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셨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엄마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옷들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건 작은 봉투 하나였어요. 그 안에는 제법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몰래 모아둔 돈이었어요.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리나에게 엄마가 주지 못한 자유를 위해.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집을 정리하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어디든 어떻게든 말이에요. 며칠 뒤 저는 중고 캠핑카 하나를 샀습니다. 낡고 작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어요.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작은 아파트와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엄마, 저 이제 떠나요. 엄마가 못 해보신 여행을 저라도 해볼게요. 캠핑카 시동을 걸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떨리면서도 설레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떠돌이 인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시베리아의 넓은 평원을 지나고 우랄 산맥의 풍경을 보며 작은 마을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때로는 일주일씩 같은 곳에 머물기도 했고, 때로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러시아의 국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국경을 넘어도 될까? 하지만 여권은 있었고 돈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계속 가보자고. 핀란드를 거쳐 스웨덴으로,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로. 북유럽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끝없는 숲과 맑은 호수, 그리고 여름에도 서늘한 바람.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멀리 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엄마도 아버지도 모르는 땅.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피오르드 지역의 작은 캠핑장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하루 종일 운전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캠핑장은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몇 개의 텐트가 듬성듬성 떨어져 있었고 대부분 가족 단위 여행객들 같았습니다. 저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자리에 캠핑카를 세웠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물 냄새와 풀 냄새가 섞인 공기가 뱃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냄새였어요. 좀 더 상큼하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다른 캠핑객들은 하나둘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만 혼자 캠핑카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위스키가 생각났어요. 러시아를 떠나기 전에 샀던 보드카 한 병이 캠핑카 안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모금만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따뜻해지자 왠지 더 마시고 싶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술을 마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마시고 싶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비웠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호수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웠어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앞으로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술이 취하기 시작하자 온 세상이 몽환적으로 보였어요.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병의 절반 이상을 마셨어요.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 같은 게 찾아왔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만 있을 뿐이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저는 캠핑카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로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는 아직 어지럽고 몸은 휘청거렸지만 정말 급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생긴 습관으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우비만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캠핑장 한쪽에 가니 화장실이 있었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는 그곳까지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호수 근처 나무 뒤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런 일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야도 흐릿했고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도 잘 도착해서 금세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따뜻한 감촉에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게 제 등에 닿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천히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제 캠핑카 천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그것도 동양인 같았어요. 순간 모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발로 세게 찼어요.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저는 계속 그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무서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상태에서 무조건 공격부터 했어요. 그 남자는 제 주먹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소리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급히 담요를 들어 제게 던져주며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자신의 텐트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제 텐트가 아니라고요? 황급히 담요로 몸을 감싸고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제 캠핑카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나온 곳은 조그만 텐트였습니다.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제가 술에 취해서 엉뚱한 텐트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급히 캠핑카로 달려가서 옷을 제대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텐트 앞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안경이 반쯤 부러져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아마 제가 때렸을 때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술을 마시고 실수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안경을 보고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우스꽝스럽게 생겼거든요. 테이프가 코 부분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완전히 너드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도 자신의 안경을 만져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도 부러졌었는데 오늘 또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캠핑이 처음이라 서툴러서 텐트 치다가도 실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 정말 어설픈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보니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였어요. 혹시 여분 안경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있긴 한데 도수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가 배낭에서 꺼낸 안경을 써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점까지 데려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차가 있다고 말하면서요. 제가 부러뜨린 거니까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를 캠핑카에 태웠어요. 조수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정말 어색해 보였습니다. 예비 안경을 쓰고 있어서 계속 눈을 찡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김현우라고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이나라고 소개하며 러시아에서 왔다고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 씨는 생각보다 차근차근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급하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여행 중이냐고 물어보니 목적이 있는 여행은 아니고 그냥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려고 나온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제 경우는 더 복잡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작은 마을이었지만 안경점은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우 씨 안경과 비슷한 도수의 렌즈가 있어서 1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어요. 새 안경을 쓴 현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테이프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정말 너드 같았는데 제대로 쓰니까 꽤 지적이고 온화해 보였어요. 그는 정말 감사하다며 덕분에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안경점에서 나와서 현우 씨가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마을 중심가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스타일의 아늑한 카페였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차분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말을 할 때도 신중했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느낌이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현우 씨가 물었어요. 앞으로 어디로 갈 계획이냐고. 저는 특별히 정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간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현우 씨도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때 문득 노르피엘드가 생각났습니다. 가이드북에서 본 그 협곡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높은 절벽들 사이로 펼쳐진 장관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노르피엘드라는 곳을 알고 있는지.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명한 협곡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물론 각자 따로 여행하되 안전을 위해 함께 가자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우 씨에게는 왠지 마음이 열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타입 같았어요. 현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혼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함께 간다면 안전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했어요.
혼자 여행하다 보니 가끔 심심했는데 오늘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계획을 간단히 세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노르피엘드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정도 머물면서 협곡을 탐험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부담 없는 동행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현우 씨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하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창피한 일을 겪을 줄도 몰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줄도 몰랐어요.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기대됐어요. 엄마와 함께했던 마지막 캠핑 이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현우 씨는 제 캠핑카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어요. 아마 어젯밤 일 때문에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르피엘드는 어떤 곳일까? 현우 씨와의 여행은 어떨까?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여행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아직은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노르피엘드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높은 절벽들과 깊은 협곡 그리고 맑은 강물. 사진만 봐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정말 기대됐어요. 새로운 곳을 탐험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현우 씨와 함께 한다는 것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의 실수가 이런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당황스럽고 창피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줄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의 노르피엘드 여행이 어떤 하루가 될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에서 깨는 기분이었어요. 현우 씨도 벌써 일어나서 텐트 앞에서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세면을 하고 캠핑카 밖으로 나갔어요. 그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새 안경을 쓴 모습이 어제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온화해 보였어요. 아침을 함께 먹으며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르피엘드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현우 씨는 지도를 펼쳐놓고 가는 길을 설명해줬습니다. 정말 세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묘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와 함께했던 마지막 캠핑 이후로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었거든요. 현우 씨는 배낭에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었어요. 캠핑카에 올라탄 현우 씨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안경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여행이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웃음이 났어요. 정말 순수하고 진솔한 사람 같았거든요. 노르웨이의 시골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맑은 호수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현우 씨는 창밖 풍경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어요. 현우 씨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럽을 제대로 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의 생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는 제가 말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1시간 반 정도 달렸을 때 날씨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르피엘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린 우리는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협곡을 걷기에는 날씨가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져서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사우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전통 사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같았어요.
비를 피할 겸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사우나 입구에서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노르웨이 전통 방식의 사우나라고 했어요. 남녀 구분 없이 함께 들어가는 혼욕 사우나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에도 비슷한 사우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녀가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순진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거든요.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트렁크를 입고 나왔는데 역시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사우나 안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나무로 된 벤치들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뜨거운 돌들이 있었어요. 저는 적당한 높이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우 씨는 저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그런데 현우 씨가 안경을 벗자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안경 없이는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현우 씨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헉하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급히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제가 알몸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벗어서 잘 안 보였던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영복을 입고 있다고 말해줬더니 그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사우나에서 땀을 충분히 빼고 나온 후 우리는 휴게실에서 차가운 음료를 마셨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아까 일 때문에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재미있었다고 말했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휴게실에는 우리 말고도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현지인들 같았습니다. 저희처럼 갑작스런 비를 피해온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현우 씨와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협곡 구경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도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내일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 씨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계획이 틀어져도 짜증내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러시아 남자들 중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우 씨는 정말 달랐습니다. 휴게실 직원이 다가와서 맥주를 추천했어요. 노르웨이 현지 맥주라고 하면서 사우나 후에 마시면 정말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우 씨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오늘은 더 이상 운전할 일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맥주를 마시니 정말 시원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뜨거워진 몸에 차가운 맥주가 스며드는 느낌이 좋았어요. 현우 씨도 맛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두 번째 맥주를 마실 무렵 저는 현우 씨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했는지 말했어요. 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엄마의 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치료를 거부했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캠핑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훌륭한 청취자였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성급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했어요.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된 후의 공허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서 떠나게 된 과정을, 러시아에서 노르웨이까지 오게 된 긴 여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말고는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없었거든요. 현우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서 잘 견뎌온 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현우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 사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와는 다른 종류의 고민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 맥주를 마실 즈음 밖에 비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오늘은 그냥 휴식하는 날로 생각하자고 했어요. 내일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협곡을 구경하자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현우 씨의 여유로운 태도가 좋았습니다. 급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었는데 현우 씨는 정말 달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술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빨리 취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러시아 사람치고는 술이 약한 편이었어요. 현우 씨는 저보다 더 취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말도 조금씩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맥주를 마시자 현우 씨는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눈이 풀려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현우 씨는 정말 술이 약한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비도 거의 그쳤습니다. 우리는 사우나를 나와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현우 씨는 많이 비틀거렸고 제가 부축해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쉬어가며 겨우 캠핑카까지 도착했어요. 현우 씨가 텐트를 치겠다고 중얼거렸지만 이 상태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게다가 바닥이 아직 젖어 있어서 텐트를 치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캠핑카에서 함께 자자고 제안했어요. 현우 씨는 취한 상태에서도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민폐 끼치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혼자 자기에는 캠핑카가 너무 넓었거든요. 캠핑카 안으로 현우 씨를 부축해서 들어갔어요. 그는 침대에 앉자마자 비틀비틀했습니다. 완전히 만취 상태였어요. 저는 그에게 물을 한 컵 주고 편안하게 누우라고 했습니다. 현우 씨는 취한 목소리로 계속 고맙다고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 씨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술을 마셔도 난폭해지거나 이상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솔직해졌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현우 씨는 완전히 잠들어 버렸어요. 고른 숨소리를 내면서 깊이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핑카 불을 끄고 누워서 현우 씨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보였어요.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밤하늘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정말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았어요. 노르피엘드 협곡을 구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현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더 기뻤어요. 오늘 하루 만에 정말 많은 것을 나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로요. 현우 씨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 소리가 캠핑카를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현우 씨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다는 감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이런 기분을 느낀 건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캠핑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저는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또다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 술기운에 옷을 벗고 그냥 잠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급히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가렸어요. 그때 현우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캠핑카 한쪽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민망했어요. 어제에 이어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